우리가 매일 쓰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스트리밍, 이 모든 게 어디서 돌아가는 걸까요? 네,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우리 디지털 세상에 보이지 않는 심장 같은 곳이죠. 그런데 이 꼭 필요한 시설이 요즘 갑자기 지역사회의 골칫덩어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놀라운 뒷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챗GPT 등장 이후에 정말 AI 혁명이라고 할 만하죠? 어마어마한 돈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AI 모델들을 만들고 또 운영하려면요, 진짜 상상도 못할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그 심장이 바로 데이터 센터인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렇게 전기를 엄청나게 쓰는데 그 전기요금 청구서는 과연 누가 받게 될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기술 발전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러납니다. 혁신의 대가가 결국 우리 모두의 전기요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이 갈등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터진 곳이 바로 뉴욕입니다. 뉴욕주에서 나온 아주 구체적인 법안을 보면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뉴욕주 민주당 의원들이 들고 나온 법안, 핵심은 딱 한마디입니다. 일단 멈춤. 최소 3년 동안은 아예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짓지 말자는 거죠. 이른바 모라토리움을 제안하면서 그야말로 논쟁의 불을 확 지핀 셈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리즈 크루거 상원의원의 말을 들어보면 진짜 직설적이에요. 나중에 기술 거품이 뻥 터졌을 때 그 뒷감당을 왜 평범한 뉴욕 시민들이 전기요금으로 해야 하냐 이겁니다. 한마디로 미래 전기요금 폭탄에서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게 핵심인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뉴욕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벌써 최소 6개 주에서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거든요. 이건 그냥 지역 민원 수준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번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법안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요. 도대체 왜 전국적으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흐름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수십억,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럼 그 AI를 돌릴 데이터 센터가 당연히 더 많이 필요해지는 거죠. 결국 AI라는 디지털 혁신이 더 많은 땅, 더 많은 전기를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반대 움직임이 이제는 아주 조직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그린피스 같은 유명한 단체를 포함해서 무려 230개가 넘는 환경 시민단체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센터 건설을 멈춰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거죠. 왜냐? 데이터 센터가 쓰는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와 물이 결국 우리 환경과 지역사회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게 됩니다.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이게 결국 우리 집 전기요금 고지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아주 예상치 못한 연대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전통적인 좌우, 진보, 보수 구도를 완전히 뛰어넘고 있어요. 먼저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목소리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입니다. 그는 이 문제를 각 주에 맡길 게 아니라 아예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건설을 중단시켜야 한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반대편을 한번 볼까요? 보수 진영의 거물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입니다. 이분은 환경 문제보다는 아니, 어떤 첩보 때문에 우리가 왜 더 비싼 전기요금을 내야 돼? 이런 식이죠. 동기는 완전히 다른데 데이터 센터 멈춰라는 결론은 기가 막히게 똑같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정말 정치색의 의미가 없어 보이죠? 민주당 텃밭인 뉴욕, 버지니아부터 공화당의 심장부인 메릴랜드, 오클라호마까지 말 그대로 이념을 초월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걱정이 퍼져나가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무조건 멈추는 것만이 답일까요? 전면 중단 말고 다른 대안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기술 발전을 무작정 막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뉴욕 주지사는 좀 다른 해법을 제시했어요. 건설 자체를 막기보다는 데이터 센터가 전력망을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처럼 자기들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직접 내게 하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돈 버는 사람이 비용도 내라 라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자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AI 혁명이라는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거대한 딜레마를 봤습니다. 기술 발전은 필연적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그 비용은 결국 사회 전체가 나눠져야 하는 상황이죠.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터져나오는 이 반대 목소리는 이게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거인 것 같아요. 이 폭주하는 AI의 성장 속도를 우리의 현실적인 인프라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건 이제 막 시작된 거대한 싸움의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수학자 중 한 명이 남긴 수수께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첨단 인공지능이 도전장을 내밀었죠. 오늘은 AI가 수학계의 전설 폴 에어디시의 난제들을 어떻게 풀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됐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질문이에요. 과연 AI는 수학 천재의 생각, 그 이상을 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신화 같은 이야기와 또 냉정한 현실, 그 사이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AI와 수학계 최고 난제들의 대결, 그 무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인물, 바로 폴 에어디시입니다. 이분은 평생을 여기저기 떠돌면서 동료 수학자들과 함께 어마어마한 양의 논문을 쓴 걸로 아주 유명하죠. 뭐랄까, 괴짜 천재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후대에 정말 많은 미해결 문제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AI가 마주한 도전의 규모는 바로 이 숫자, 700입니다. 에어디시 문제 데이터베이스에 아직 안 풀렸다고 남아있던 문제가 무려 700개나 됐던 거죠. 와, 정말 엄청난 도전입니다. 자, 이제 신화 속 인물에서 현대로 넘어와서 이 도전에 나선 또 다른 주인공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구글 딥마인드의 AI, 제미니 에이전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이 AI 혼자 힘으로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AI가 해결책을 막 만들어내고 그걸 또 스스로 검증을 해요. 그럼 그 다음은 인간의 차례입니다. 인간 평가자가 이거 기술적으로 맞아? 이걸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이게 진짜 새로운 발견이야? 하고 최종 검토를 하는 일종의 하이브리드 방식이었던 거죠. 보시는 것처럼 사람의 역할이 아주 결정적이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전환점입니다. AI가 쏟아낸 수많은 결과물들이 인간의 아주 깐깐한 검증, 이 거대한 필터를 통과하면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보시죠. 모든 건 바로 이 700개의 방대한 미해결 문제에서 시작됐습니다. AI는 자체 검증을 통해서 이 중에서 212개의 정답 후보를 추려냈습니다. 그런데 인간 평가자들이 딱 투입되니까 숫자가 63개로 확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전문가들이 이거 수학적으로 의미 있고 새로운 결과 맞아? 라고 판단했을 때 살아남은 건 단 13개뿐이었습니다. 700개 중에 딱 13개라니 정말 충격적인 결과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숫자가 줄었을까요? 이 차트를 보면 이유가 아주 명확해져요. AI가 이거 정답일 수 있어요 하고 제시한 후보들 중에 무려 68.5%, 그러니까 거의 70%가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된 답변이었던 겁니다. AI의 자신감이랑 실제 정확도 사이에 어마어마한 갭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살아남은 그 13개는 어떨까요? 그건 과연 천재성의 번뜩임이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거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본질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13개의 결과를 자세히 뜯어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나요. AI가 완전히 스스로 새로운 해법을 찾은 이른바 자율적 해결은 딱 2건뿐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5건은 이미 발표된 논문에서 답을 그냥 찾아낸 거고 4건은 기존에 있던 해법을 그저 다시 발견한 경우였죠. 그러니까 사실상 순수한 창조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AI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AI가 무슨 자율적인 천재처럼 새로운 걸 막 창조하고 불가능한 문제를 풀어주길 기대했잖아요. 근데 이번 실험에서 AI가 한 역할은 주로 방대한 자료를 검색하고 이미 알려진 아이디어들을 서로 연결하고 또 찾기 힘든 좀 생소한 자료를 찾아내는 거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연구 논문에 나온 한 문장이 모든 걸 정리해 줍니다.
우리 AI가 해결한 미해결 문제들은 문제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단지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AI가 엄청난 난제를 푼 게 아니라 아무도 잘 안 찾아봤던 곳에 숨겨진 답을 그냥 찾아낸 것에 가깝다는 거죠. AI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건 과학 연구의 판을 바꾸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규칙과 또 새로운 도전 과제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무의식적 표절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AI가 학습하면서 얻은 지식을 출처 표시도 없이 그냥 그대로 재현할 위험을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AI가 내놓은 결과물이 진짜 새로운 발견인지 아니면 그냥 학습 데이터 어딘가에 있던 걸 베낀 건지 이걸 검증하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AI가 과학의 발전을 앞당긴다. 이런 멋진 말 뒤에는 숨겨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AI가 내놓은 결과가 맞는지 검증하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인간의 노력, AI가 만든 아주 미묘한 오류를 찾아내고 고치는 시간, 그리고 그 해법이 정말 최초의 것이라고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까지. 이 모든 게 AI를 도우미로 쓸 때 따라오는 숨겨진 비용인 셈이죠. 결국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AI의 시대에 발견이란 건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답을 찾는 걸 넘어서 그 답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새로운 것인지 증명하는 그 과정 전체가 어쩌면 발견의 새로운 정의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오늘 다뤄볼 논문 제목이 참 재밌어요. 13개의 파라미터로 추론 능력을 학습한다. 와, 이게 대체 무슨 소릴까요? 오늘은 이 놀라운 연구 결과를 함께 파헤쳐보면서 AI 학습의 미래를 통째로 바꿀지도 모를 발견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최신 AI 모델이 얼마나 거대한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려 80억 개의 신경망 연결,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어마어마한 녀석한테 복잡한 수학 문제 같은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80억.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게 바로 이번 연구에 등장하는 AI 모델이 가진 파라미터의 수입니다. 비유하자면 80억 개의 아주 미세한 조절 손잡이가 달린 기계 같은 거예요. 이 손잡이들을 잘 돌려서 새로운 걸 가르치는 셈이죠. 원래는 말이죠. 요즘 제일 효율적이라는 방법, 로라 같은 걸 써도 수백만 개의 파라미터를 바꿔줘야 했어요. 물론 80억 개에 비하면 적어 보일 수도 있는데, 아니 그래도 수백만 개는 진짜 많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요. 이 수백만 개가 다 필요 없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바꿔야 할 파라미터 수가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적다면요? 놀라지 마세요. 딱 13개입니다. 수백만? 아니요. 단 13개요. 그 80억 개나 되는 손잡이 중에서 딱 13개만 살짝 돌려주니까 그걸로 충분했던 겁니다. 이걸 데이터 용량으로 환산하면 더 기가 막힙니다. 고작 26바이트.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우리가 보내는 짧은 문자 메시지보다도 훨씬 작은 크기입니다. 정말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의 데이터로 이 모든 걸 해낸 거죠. 네, 바로 그 26바이트, 그게 80억 개 파라미터를 가진 이 거대한 AI한테 아주 복잡한 수학 문제를 척척 풀게 만드는데 필요했던 전부였던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재밌어요. 가로축 맨 왼쪽에 진짜 점 하나 찍혀 있는 거 보이시죠? 저게 바로 파라미터 13개일 때예요. 근데 성량을 나타내는 세로축을 보면 정확도가 76%에서 91%로 그냥 수직으로 솟구쳐 버립니다. 와, 이건 뭐 엄청난 도약이죠. 아니,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거의 마법 같잖아요. 그 비밀을 알려면 우리가 AI의 학습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합니다. AI를 가르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도 미세 조정, SFT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강화학습, RL이라고 부릅니다. SFT는 비유하자면 완벽한 요리책을 주고 이대로 똑같이 만들어 하는 거예요. 심지어 책에 오타가 있어도 그대로 따라해야 하는 거죠. 근데 RL은 좀 달라요. 일단 만들어 보게 하고 맛을 본 다음에 좀 더 짜게 해봐. 아니면 이번에 좀 싱겁네? 이렇게 피드백만 주는 거예요.
그럼 AI가 스스로 원리를 깨우치는 거죠. SFT 방식의 문제는 뭐냐면 뭐가 중요한 정보고 뭐가 쓸데없는 정보인지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 푸는데 꼭 필요한 핵심, 이걸 신호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문체나 표현 방식 같은 부수적인 것들, 이건 잡음이고요. SFT는 이 신호랑 잡음을 그냥 통째로 다 외워버리니까 당연히 고쳐야 할 파라미터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강화학습은 완전히 달라요. 핵심은 딱 하나, 깨끗한 신호입니다. AI가 받는 피드백은 그냥 정답 아니면 땡 이거 하나예요. 엄청 단순하죠. 그러니까 AI는 쓸데없는 잡음에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핵심 원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아주 조금만 고쳐줘도 금방 배우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그래프를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왼쪽 강화학습 그래프 보세요. 파라미터를 진짜 조금만 썼는데도 성능이 확 올라가죠? 근데 오른쪽 SFT는 어때요? 수백만 개를 쓰기 전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효율성 차이가 이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방법이요, AI 모델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더 잘 먹힌다는 거예요. 보통 상식적으로는 모델이 커지면 훈련시키기도 더 힘들고 고칠 것도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자, 근데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가로축이 모델 크기고 세로축이 최고 성능을 내는데 필요한 파라미터 개수거든요. 근데 보세요. 모델이 커질수록, 그러니까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필요한 파라미터 개수는 오히려 아래로 뚝뚝 떨어집니다. 진짜 신기하죠? 연구진들은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사실 AI는 이미 문제를 풀 수 있는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26바이트로 해준 건 새로운 걸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냥 AI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지식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스타일만 살짝 알려준 일종의 안내자 역할을 한 것뿐이라는 거죠. 자, 정말 대단한 발견이죠? 그럼 이게 기술적으로 대단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왜 중요할까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기술이 가져올 미래는 정말 엄청납니다. 첫째, 초효율 개인화가 가능해져요. 수백만 명한테 각자에게 딱 맞는 AI 비서를 순식간에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둘째, 훈련 비용이 말도 안 되게 줄어들 거고요. 마지막으로 아주 살짝만 건드리는 거니까 AI가 원래 알던 다른 지식들을 까먹는 지식 망각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건 그냥 AI 훈련을 효율적으로 만든다, 이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AI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가까이, 더 개인적인 존재로 만드는 정말 중요한 발걸음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만약 AI가 26바이트, 정말 짧은 문장 하나 정도의 정보만으로 이렇게 복잡한 걸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과연 AI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 게 맞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학습이나 교육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다시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논문은 리사 알라즈라키와 동료들이 쓴 전략 경매를 통한 소형 에이전트 스케일링인데요. 이게 정말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해요. 뭐냐면 AI의 미래가 그냥 엄청나게 큰 슈퍼 AI 하나가 아니라 여러 작은 AI들이 팀워크를 이루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하다는 건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마다 항상 제일 크고 제일 비싼 AI를 써야만 할까요? 꼭 그게 정답일까요? 이 논문이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이름하여 소형 AI의 딜레마입니다. 요즘 분위기를 보면 작으면서도 비용 효율이 좋은 AI 모델, 그러니까 작은 거인들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잖아요. 이 인용문이 딱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야, 웬만한 일은 굳이 그렇게 큰 모델까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네, 바로 이 친구들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입니다. 작고 빠르지만 좀 단순한 모델부터 엄청 크고 강력하지만 그만큼 비싼 모델까지, 꼭 게임 캐릭터 고르는 것 같죠? 각자 스탯이랑 코스트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장밋빛 기대가 현실의 벽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그 벽이 뭐냐? 바로 과제의 복잡성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복잡성의 절벽이라는 게 뭔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자, 가로축이 작업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나타내는데요. 왼쪽, 그러니까 간단한 작업들을 보면 모델들 성능이
비슷비슷하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즉 점점 더 어려운 문제로 갈수록 저 아래 작은 모델들 성능 곡선이 와, 그냥 곤도박질 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걸 숫자로 콕 집어서 보면 차이가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제일 작은 AI가 쉬운 일 할 때는 그래도 최고 성능의 87%까지는 어떻게든 따라가거든요. 근데 제일 복잡한 작업으로 가면 성능이 21%밖에 안 나와요. 이건 뭐 격차가 엄청나죠? 자, 그럼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나오죠. 어떻게 하면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작은 AI처럼 비용은 적게 쓰면서 큰 AI처럼 성능은 강력하게 뽑아낼 방법, 정말 없는 걸까요? 여기서 연구진들이 진짜 기발한 해법을 하나 내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AI 에이전트들을 위한 일종의 시장, 즉 마켓플레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 해법의 이름이 바로 세일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어버크나 파이버 같은 프리랜서 사이트 아시나요? 거기서 전문가들이 프로젝트 따내려고 경쟁하잖아요. 딱 그거랑 똑같아요. AI 에이전트들이 각자 자기 능력을 어필해서 작업을 따내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슈퍼 에이스한테 모든 일을 다 맡겨서 부담을 주는 게 아니고요. 각자 잘하는 게 다른 전문가, 그러니까 여러 에이전트들로 팀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는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한테 일을 딱 맡기는 겁니다. 그럼 이 경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크게 4단계입니다. 자, 첫 번째는 입찰. 모든 에이전트들이 이 일은 제가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만의 계획서를 쫙 내요. 두 번째는 평가. 그럼 시스템이 각 계획서의 예상 비용이랑 성공 확률 같은 걸 아주 꼼꼼하게 따져서 점수를 매깁니다. 세 번째는 선정. 여기서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평가된 계획을 낸 에이전트가 일을 따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개선. 와,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경매에서 떨어진 에이전트들이 그냥 졌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졌는지, 이긴 계획은 뭐가 달랐는지 이걸 싹 분석하면서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개선 단계 때문에 세일 시스템이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경매에서 지는 게 더 이상 실패가 아닌 거죠. 오히려 더 나은 팀원이 되기 위한 최고의 학습 기회가 되는 거예요. 덕분에 이 팀 전체, 그러니까 시스템 전체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똑똑해지고 더 효율적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자, 아이디어는 정말 그럴싸하죠. 근데 과연 실제 결과도 좋았을까요? 지금부터 실제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첫째, 전체 비용이요. 무려 35%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비싸고 큰 AI 모델한테 의존하는 비율은 절반 이상 53%나 감소했어요. 왜냐하면 굳이 비싼 모델이 필요 없는 간단한 일들은 작은 AI들한테 효율적으로 싹 다 맡겨버린 덕분이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비용만 줄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능은요, 오히려 제일 강력한 AI 혼자 일할 때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이 그래프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위치가 어디일까요? 당연히 비용은 낮으면서 왼쪽, 성능은 높은 위쪽, 바로 저 왼쪽 위 구석이겠죠? 근데 저기 파란색 별로 표시된 세일 시스템을 한번 보세요. 작업 난이도랑 상관없이 다른 어떤 단일 모델보다 저 이상적인 위치에 가장 가까이가 있는 걸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주 까다로운 심층 검색 작업 같은 경우엔 제일 성능 좋다는 단일 에이전트보다도 3.5%나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결국 더 저렴하면서도 더 똑똑한 팀을 만들어낸 거죠. 이런 결과를 보면 이게 단순히 성능이 좋네 하고 끝날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AI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앞으로 AI 발전 방향이 무조건 더 크게만 외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슬라이드가 딱 정리해 주듯이 작은 AI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팀으로 묶어주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거대한 AI 하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더 싸고 더 효율적이고 심지어 성능은 더 좋은 시스템인 겁니다. 논문 저자들도 바로 이 점을 강조하며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앞으로의 진짜 성능 향상은 개별 모델의 덩치를 키우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시장 원리처럼 여러 모델이 기가 막히게 협력하는 메커니즘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AI의 미래가 모든 걸 다 아는 하나의 거대한 신 같은 존재가 아니라 각자 자기 역할을 가진 수많은 AI들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며 돌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경제 시스템 같은 모습이라면 어떨까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